그 다음, 자, 우리가 계속 이 화폐에 대해서 계속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금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화폐를 잘 이해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최근에 와서 이제 가상화폐 이런 게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화폐란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들이, 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논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화폐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아주 명확한 정의는 없는, 명확한 아주 절대적인 정의는 없는데, 우리나라 보통 화폐가 뭐냐 그러면 원화죠, 원화. 원화고, 저 미국에서 이제 달러하고, 각 국가마다 자기네 화폐가 있고, 자기네 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발권력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각국 정부가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 독립된 중앙은행이 있고, 중앙은행에서 그 발권력이 있는 거지만, 뭐, 일본은 엔화, 유럽은 다 통합돼가지고, 이제 그 유럽 중앙은행이, 그 국가마다 발권을 할 수는 없고, 발권력은 없고, 중국은 뭐, 위안화 뭐 등등. 그래서 뭐 과거에는 별 생각 없이 한국은 원화가 화폐고 미국은 달러가 화폐고 뭐 이런 그게 뭐 절대적으로 그냥 우리 머릿속에 그냥 꽂혀 있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뭐 가상화폐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제 화폐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 이제 화폐금융론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또 철학적인 그런 질문들, 그러니까 화폐금융론 공부나 해야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언론 지상에서도 많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화폐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특성들이 많고 상당히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이 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리갈 텐더라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법정 화폐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피아트 머니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피아트 머니 이런 리갈 텐더, 피아트 머니 이런 용어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거시경제학이나 화폐금융론 공부할 때 들어보셨을 텐데 이 법정화폐는 그 국가의 법으로 국법으로 화폐의 가치가 있으라라고 화폐의 가치를 법으로 부여를 하는 거고요. 이 피아트 머니는 요게 이제 반대가 일종의 이제 예전에 이제 브레튼 우드 시스템에서의 달러 같은 금태환이 되는 그런 화폐가 되겠는데 지금은 어떤 실물로도 태환된다거나 그 지폐의 어떤 가치를 어떤 실물이 서포트한다거나 이런 화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사실 이 지폐고 동전인데 계속 이제 지폐하고 동전이 이게 도대체 왜 가치를 있느냐 하는 얘기를 계속 이제 이 금융상품론에서 제가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지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종이장. 뭐 물론 특수한 종이긴 하고 이거 위조하기 어려운 뭐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 뭐 그런 거긴 하지만은 종이장 자체로 보자면은 이게 여기는 이제 1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지만은 1만 원이라고 써 있고 한국은행이 발행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1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1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 이거 1만 원을 주고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냥 이 자체적으로 보자면 그냥 종이장에 불과해요. 뭐 특수한 재질을 가진 무슨 뭐 이게 이 자체가 무슨 금이거나 금박이거나 아니면 뭐 여기 뭐 다이아몬드가 좀 뿌려져 있거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쉽게 생산할 수 있는 물론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조폐공사의 화폐 조폐 기술은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폐공사가 과거에는 이제 한국은행이 발주하는 화폐를 많이 찍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아무래도 이제 화폐 발행량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조폐공사 할 일이 없어 대전에 있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는 예전에 이제 주권 같은 거 채권 같은 거 이런 것도 찍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또 주식과 채권도 다 전자 기록화 됐어요. 다 전자증권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이 뭐 종이 형태로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조폐공사가 뭐 상품권도 찍고 문화상품권도 찍고 이거 다 이제 요즘 조폐공사가 하는 건데 그래서 점점점 조폐공사가 자기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조폐공사가 뭐를 하냐면은 뭐 주식도 찍고 채권도 찍고 그건 다 옛날 얘기고 뭐 상품권 이런 걸로는 사실 자기네 뭔가 수익이 나오기가 어렵고 해외 국가들 중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화폐 찍는 기술이 없는 후진국들이 있어요. 그런데 화폐를 제조해서 납품을 합니다. 납품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는 달러를 받는 거겠죠. 그 일종의 수출이지 그것도. 그래서 그 조폐공사가 그런 일을 하고요. 근데 굉장히 좀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웃기죠. 어떻게 자기네 화폐 찍는 기술도 없어가지고 이 우리나라 조폐공사가 그러니까 주로 이제 동남아 쪽에 있는 좀 굉장히 이제 그 경제 규모가 작거나 후진국인 그런 국가들일 텐데 하여튼 자체적인 화폐 찍는 기술이 없거나 좀 기술이 조악해서 요거 이제 그 다른 나라에다가 이제 위탁 생산을 그 하는 거고 지폐하고 동전을. 근데 우리나라 조폐공사가 워낙 또 기술이 좋아요. 우리 그 조폐공사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미국이야 뭐 그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200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 왔고 한국은 끼케야 70여 년 전부터 결국 이제 한국 전쟁 끝나고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인 조폐공사의 그 지폐하고 동전 그 화폐 찍는 기술이 조폐 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수출도 많이 그 하고 근데 이걸 들어보면은 그 국가들은 어떻게 자기네 자체적으로 그 지폐 찍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 우리한테 의존을 할까 이런 의문이 들겠지만 사실은 한국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한국도 사실 그 이 조선이 망하고 일제 합병이 되고 그래서 36년간 일제가 지배를 할 때는 그 여기 화폐가 뭐였냐면은 일본이 찍은 화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엔화고 조선도 엔화가 있고 일본에도 엔화가 있고 또 그때 식민 지배를 받았던 대만도 엔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1엔, 2엔, 1원이 다 같은 환율로 다 통용되게끔 유통되게끔 했고 교환은 못하게끔 했고 뭐 그런 시스템을 일제시대 36년간 있었었고요. 그리고 1945년도 8월 15일 날 그 일본이 원자폭탄 맞고 그 직전에 다 이제 항복을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우리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됐는데 소위 적산가옥이라고 하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국가가 그 몰수 또는 뭐 국가가 뭐 다 이 저 일종의 뭐 뺏을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때 유통되고 있는 화폐는 일제가 지배할 때 찍어서 여기서 유통이 되던 그런 화폐 그걸로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여기 한국의 경제가 돌아갔던 건데 그래서 그 일본의 화폐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다 그걸 갖고 있단 말이죠. 전국이 다. 그래서 적산가옥 같은 경우에는 몰수가 가능한데 야 이제 그 일본이 이제 그 일제가 멸망했으니까 2차 대전 끝나면서 자 그 일본이 찍었던 화폐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그거 다 몰수하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다 그 경제 거래를 그때까지 그걸로 36년간 그걸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화폐를 계속 썼습니다. 해방이 되는 1945년도에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언제까지 그 일본에서 생산 그러니까 그 일본 화폐 엔화 그러니까 그 화폐는 1호가 써 있고 일본 중앙은행이 발행했다고 써 있고 물론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일종의 계열사인 그 이 조선은행이죠. 조선은행이 발행한 그 조선은행권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단군 할아버지 같은 일본의 무슨 뭐 아주 몇천 년 전에 일본을 건국했다, 일본을 처음 뭐 건국했다고 알려지는 뭐 이상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일본 화폐를 심지어 언제까지 썼느냐면 1951년도까지 사용을 했고 45년도에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1951년도에도 우리가 조폐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 중이었잖아요. 한국 전쟁. 뭐 전쟁 없어도 지금 조폐 기술이 없을 판인데 전쟁까지 났으니까 조폐 기술이 더더욱 지금 쉽지 않은 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최초의 한국은행권이라고 하는 거를 한국은행이 발행을 했지만 그걸 어디서 찍어왔느냐 하면은 일본의 인쇄청에서 찍어가지고 미군이 여기다 공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최초의 한국은행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도 되돌아가면은 우리 스스로도 조폐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 치욕의 그 일제 치하 지배를 받다가 또 어쩔 수 없이 그 한국 전쟁 중에 조폐 기술이 있는 일본에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 최초의 한국은행 거를 찍어왔던 그런 굉장히 아픈 역사가 있는데 보통 이런 역사가 이제 잘 너무 치욕스러우니까 얘기가 잘 안 되죠. 근데 실제 그랬고 우리 한국도 과거에는 그 조폐 기술이 없었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원화 자체가 잘 유통이 되는 뭐 정상적인 경제가 굴러가고 있는 거고, 이제 굉장히 비정상적인 경제는 지금 이제 주로 이제 베네수엘라 이런 데가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한다는 얘기가 화폐가 화폐로서의 기능을 못 한다라는 얘기고, 예전에 1차 대전 끝나고 독일의 마르크화가 독일의 전자인명 상금을 갚는 문제 때문에 마르크를 너무 많이 찍어내서 우리 보통 거시경제학에서 여러분들 아마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 들어봤을 텐데,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 그게 이제 법정화폐라 하더라도 어서 화폐로서 이제 기능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후진국은 자기네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국가 가서 자국 화폐로 물건 사려고 하면 안 받으려고요. 오히려 달러 달라고 하고, 달러 없다고 하면은 너 한국인 아니냐? 차라리 그냥 한국 돈 달라고 합니다. 굉장히 희한한 일이죠. 그럴 만큼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런 거를 봤을 때도 이제 과연 화폐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쉽지가 않은 문제다. 자, 일단은 법으로 그 가치를 강제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법정 화폐 또는 리갈 텐더 라는 이 용어가 중요하고요. 자, 이 피아트 머니는 뭐냐면은 이거 이제 반대가 예를 들자면 미국의 브레튼 우즈 시스템에서 금 퇴환된다 이런 거고, 피아트 머니는 뭐가 퇴환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중앙은행이 발행하면서 금을 쌓아 놓는다든가 은을 쌓아 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지폐 자체를 무슨 뭐 여기다 금박을 한다든가 금을 뿌린다든가 하면 다이아몬드 가루를 뿌린다든가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실물적인 가치를 갖는 게 아니고 그냥 지폐는 지폐대로 동전은 동전대로 실물적인 가치 자체는 사실은 없는 거죠. 종이장이고 동전에 불과한 거니까. 그리고 이거의 가치를 뭔가 실물이 백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신용화폐, 그냥 가치가 있다고 믿으니까, 다들 믿으니까 그냥 이거를 우리가 유통하면서 쓰는 겁니다. 이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화폐 시스템이 끝장나고 경제가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통화경제 시스템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한 시스템입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경제는 그냥 끝장나요. 아무런 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금융기관이 다 정상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백업하는 자산이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피아트 머니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화폐는 가치가 있는 것이냐, 대단히 어려운 문제고, 이 얘기는 이제 계속 제가 하고자 하고요. 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지폐, 이 종이장에 불과하죠. 이 종이를 내가 무슨 A4지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종이를 발라가지고 무슨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10,000원의 가치를 뭔가 금이 백업하고 있어서 10,000원이 금에 대한 어떤 금 증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피아트 머니로서 여기 이제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고, 자, 동전은 그래도 이게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이잖아요, 메탈. 실물적인 가치가 제로는 아니다. 있다. 자, 근데 요것도 이제 어떤 재밌는 일이 발생하냐면은 10원짜리요. 10원짜리가 있는데, 지금은 조폐공사에서 10원짜리 만들 때 싼 원료를 씁니다. 그래서 10원짜리 가벼워요, 이게. 근데 지금은 거의 유통이 안 되는데 1980년도 90년대 초까지 유통됐던 10원짜리도 꽤 묵직해요. 여기 이제 굉장히 금속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납도 들어가고 뭐 구리도 들어가고 주석 망간 이런 것들이 이제 합금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 들어갔던 거고, 과거에는 이런 금속 가격들이 워낙 똥값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원짜리 만드는데 30원 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 리가 없죠. 10원짜리 만드는데 원가 한 0.1원 들어야 된다. 뭐 이래야 이 수지가 맞는 거지. 10원짜리를 원료 자체가 30원 들어가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금속 가격이 쌀 때는 금속을 뭐 충분히 넣어가지고 이거 묵직하게 만들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금속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죠. 과거에 비해서는. 구리도 그렇고 주석도 그렇고 망간도 그렇고 뭐 등등등. 그래서 최근에는 10원짜리가 무슨 꼭 플라스틱 비스무리하게 굉장히 가볍고
여기에 이제 금속 성분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이런 10원짜리가 생산돼서 나오고 물론 우리가 10원짜리 잘 안 쓰고 100원짜리, 500원짜리 거의 잘 안 쓰지만 점점 이 캐스리스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1980년대에 생산했던 10원하고 최근의 10원을 비교해 보면은 일단 상당히 다르다. 왜 그러냐면은 금속 가격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이거 금속 넣어 가지고 이제 이게 저기 액면가 10원인데 여기 들어간 그 원자재 값만 막 3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금속들이 비싸지니까. 30원 들어가 10원짜리 만들면은 안 되겠죠. 종이장이야. 이게 대량으로 생산하니까 원자재가 평균적으로 이게 우리 보통 규모의 경제 평균 단가 낮아져 가지고 예를 들어 0.1원밖에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게 만 원의 가치를 하는 거니까 이거 말이 되는데 10원짜리 만드는데 여기 뭐 원자재 30원어치 들어간다 그러면 금속이 비싸가지고 그러면 이 10원이 이상한 10원이죠. 어떤 10원이 되냐면은 액면가는 10원인데 시가가 30원인 10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 구리동전을 어떤 사람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이걸 엄청나게 많이 모아서 이거를 액면가는 10원인데 사실상 시가 30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10원 들고 나가서 30원에 팔 수는 없어. 10원짜리 30원에 팔 수는 없으니까 물론 10원짜리 30원에 사는 놈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모아가지고 지가 용광로를 만들어서 이걸 다 녹여가지고 구리는 구리대로 주석은 주석대로 납은 납대로 이렇게 나눠서 일종의 이거 제철 비슷한 걸 이걸 해가지고 구리는 구리대로 팔고 이건 이거대로 팔고 뭐 이건 이거대로 팔고 이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가끔 있단 말이죠. 요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한국은행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내가 내 돈 훼손하는데도 그 법정화폐인 지폐하고 동선을 아무 이유 없이 함부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 형사처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어떤 그 화폐경제 시스템을 뭔가 좀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못하게끔 금지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면가 10원인데 시가 30원어치에 왜냐면 금속 가격이 비싸니까 이 금속들을 팔아 먹으려고 이런 행위를 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었고 근데 신기하게도 다 잡혔어요. 그거 하기 전에. 그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10원을 하도 많이 모으다 보니까 뭐 눈에 띄었나 본데 이게 비단 10원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 구리값이 하도 많이 오르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시골에 가면은 전봇대가 있는데 여기 구리선들이 이게 고압절 이거 있잖아요. 고압전선 여기 구리들이 들어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팔아먹으려고 올라가서 이거 자르다가 감전돼 가지고 죽고 뭐 이런 사고도 있었고 실제로 이걸 잘 끊어가서 전선이 사라져 어느 날 갑자기 다 정전되고 전선 팔아먹고 이런 일도 실제로 있었었고요. 구리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그런데 동전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끔 가다가 길바닥 잘 보고 다녀야 되는 게 맨홀 뚜껑 맨홀 이 금속이 엄청나게 무거운 금속이죠. 이걸 막 들고 가요. 그 여기 구멍 생겨가지고 사람들 차도 빠질 수도 있고 사람 빠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돈 된다 싶으니까 이거 들고 가서 이제 뭐 어떻게 녹여가지고 팔려고 뭐 그런 시도들도 있었었고 자 하여튼 동전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법정화폐고 피아트 머니고 뿐만 아니라 동전은 이게 실물로서의 가치가 인정받기도 한다. 그래서 이 실물로서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액면가는 10원인데 어떤 시가는 30원 이런 게 되는 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10원짜리 만들 때 비싼 걸로 안 만드는 거죠. 굉장히 가벼운 10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액면가랑 시가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 액면가랑 시가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 자, 그래 주식 같은 경우에도 처음 발행될 때 액면가가 5,000원, 주당 5,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47만 원이다. 이러면 이건 시가고 이건 액면가고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나중에 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대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화폐라고 하는 거의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리갈 텐더, 법으로 그 가치를 강제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피아트 머니라는 거고,
자, 또 하나는 이제 그 최고의 유동성이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 유동성이 은행에 수시로 입출금되는 그런 예금이고, 얼마든지 빨리 그 현금을 끄집어낼 수, 인출할 수가 있는 그런 금융 상품.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요부터 우리가 M1이라고 했죠. 그래 현금 통화, 예금 통화 해가지고, 요게 다 그 유일한 지급 결제 수단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물건 산다. 돈으로 지불하거나 예금으로 지불을 해야지. 물건 사는데 금으로 지불한다. 안 받아주죠. 물건 파는 사람이 복잡하죠. 야, 돈으로 갖고 왜 그래? 왜 금으로 지불하고 그래? 차라리 금 팔아서 그 돈으로 갖고 와 그러지. 금으로 안 받아요. 그럼 금으로 절대 결제가 안 되느냐 하면 금으로 아주 극한 상황에서 결제가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IMF 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그때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달러로 못 갚게 되니까 나중에 금 모아서 금으로라도 갚을게요 해서 그 채무를 그 상환을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내가 금으로 물건 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돈이나 예금으로 물건 사야 되는 그 유일한 지급 결제 수단이라고 절대 유일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유일한 지급 결제 수단은 M1 결제 통화고 그 얘기는 내가 물건 산다 또는 내가 주식을 산다 또는 채권을 산다 뭐 주식을 뭐 실물을 사던 뭐 금융 상품을 사던 뭘 하던지 간에 다 현금 또는 예금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지 금으로 지불을 한다든가 뭐 내가 삼성전자 주식 4만 원짜리 갖고 있으니까 4만 원짜리 물건 사면서 이거 한 주 가져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저쪽이 수락한다 하더라도 내 주식을 저쪽에다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모로 불편해. 그래서 안 되는 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적당하지 않은 거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의 유일한 지급결제 수단 현금과 예금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베이스머니 본원 통화가 발행되고 요것만 통화량이 아니라 이게 뭐를 통화창조 통화승수 예금 창조를 통해서 예금 창조 신용 창조를 통해서 이게 불어나면 통화량이 불어나요. M1으로 불어나고 또 뭘로 M2로 불어나고 계속 뭘로 그 예금 대출을 무한 반복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결제 통화를 쓰는 거고 이쪽을 빨리 전환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 다 포함해서 우리가 M2라는 통화량 지표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근데 또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물건 살 때 신용카드 쓰잖아요. 현금 이건 현금도 아니고 예금도 아닌데 이거는 우리가 지불 수단이고요. 지불 수단이고 아까 얘기했다는 결제 수단입니다. 결제 수단. 지불로 해서 거래가 끝난 게 아니에요. 결제까지 해야 거래가 끝난 거야. 신용카드 지불하거나 내가 그 가게 가서 물건 사는데 돈 그 캐시 10,000원을 지불했다 그러면은 그걸로 그 거래가 끝나고 너랑 나랑 더 이상 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아줌마 10,000원 외상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물건 일단 내가 외상이라는 수단으로 지불은 했지만 아직 결제가 안 됐기 때문에 너랑 나랑 계속 봐야 돼. 채무채권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아줌마가 나한테 10,000원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채권이 있는 거. 이건 보통 우리가 그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기업 간 거래를 할 때 매출 채권. 자, 그래서 거래가 종결되기 전에는 너랑 나랑 계속 봐야 되는 거야. 결제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현금 내 가지고 거래를 결제하고 종결시켰으면 너랑 나랑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외상으로 하거나 신용카드를 그으면은 아직은 너랑 나랑 채무채권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가 한 달 후에 예금에서 자동이체 돼가지고 현금이 빠져나가서 결제까지 다 되면은 더 이상 너랑 나랑 볼 필요가 없지만은 그때까지는 채무채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불 수단과 결제 수단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음이라든가 외상이라든가 신용카드는 일종의 외상이죠. 외상. 나중에 낼게요. 그거죠. 물론 이제 그거는 카드사가 먼저 지불을 해주고 카드사하고 나하고 이제 채무채권 관계가 되는 게 바로 신용카드, 뭐 체크카드, 기타 이제 뭐 여러 가지 당좌수표, 외상 뭐 등등등 이런 이제 지불 수단 또는 지급 수단이고 결제 수단은 아니다. 결제는 현금 또는 예금으로만 M1 통화 M1으로만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종 결제는 반드시 화폐 또는 예금으로만 이루어져야 거래가 종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인 이 정산 수단은 궁극적으로 화폐 또는 예금. 그러니까 예금 우리가 뭐 거의 구분 없이 준화폐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화폐는 이게 이제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평가 척도 보통 이제 뒤에 계속 내가 얘기할 텐데 뉴메레어입니다. 우리가 가치가 뭐냐를 얘기할 때 금으로 얼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얼마 몇 원이다 이렇게 하고 미국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 몇 달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자산, 모든 재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치 척도의 수단이 바로 또 그 화폐의 역할이 되겠고 그 화폐 가치에 맞는 화폐를 지급을 했을 때 그게 바로 결제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 얘기할 때 일단 첫 번째 지급 결제 수단이다. 보통 이제 교환의 수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또 하나는 가치 척도의 수단이다. 자 또 하나는 가치 저장의 수단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화폐 10,000원짜리 들고 있는데 내일 가서 녹아버려, 내일 가서 썩어버려 이런 거 아니죠. 계속 그 10,000원이라는 화폐의 가치가 유지가 물론 그 화폐를 그냥 들고 있으면 이자는 안 붙는 거지만 이자 조금이나 붙으려면 예금으로라도 넣어둬야 되는 거. 그건 이제 화폐가 아니라 예금이 되는 거고. 근데 기본적인 가치 저장의 수단이고 가치 저장의 수단이 화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듯이 뭐까지 여러 가지 가치 저장의 수단이 있다. 라는 점도 가치 저장의 수단은 내가 빵으로 가치 저장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그 화폐 상태로 그냥 들고 있겠다. 나 예금으로 들고 있겠다, 적금으로 들고 있겠다, 주식으로 들고 있겠다, 채권으로 들고 있겠다. 그럼 내가 이제 화폐를 그 자산으로 변환을 다시 그 자산을 사야 되는 거죠. 또는 금으로 들고 있겠다, 또는 요즘 비트코인을 들고 있겠다, 또는 뭐 부동산으로 들고 있겠다 등등등 여러 가지 가치 저장의 수단, 저축의 수단은 얼마든지 많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화폐 기능 얘기를 할 때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고 하는 게 화폐만의 유일한 기능이 아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화폐만의 유일한 기능 결제 수단이라든가 다시 교환의 수단이라든가 또는 가치 척도의 수단이라든가 이건 사실상 화폐만의 유일한 기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이번 1주차 수업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했는데 이번 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또 2주차에 또 계속 논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